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매주 월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종착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착 토크.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코리아연구원의 김창수입니다. 네, 좀 달라졌죠? 처음이에요. 코리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남북 회담이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 시점인 만큼 네, 그동안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했는데 코리아 연구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군사평론가, 군사 전문가 네. 수식이 많습니다. 네, 김종대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젯밤에 한겨레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어요. 글쎄 황병서를 현영철로 잘못 썼더라고. 그걸 또 한겨레는 수정도 안 하고 올렸더라고. 아, 나 미쳐. 네, 그러니까요. 예. 똑바로 합시다. 예. 뭐 페북까지 그렇게 기사를 쓰고 그래야. 그러니까요. 맨 머리 기사로.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남북 대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청취자들, 특히 애청자들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두 분의 분석, 전망. 그래서 지금부터 좀 뜨겁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2차 회담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이 8월 24일 오전 8시 20분 흐르고 있는데요. 예. 지금 17시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시간이 아니라 남한 시간으로 그렇다 이거죠. 남한 시간으로. 북한 시계가 바뀌어가지고. 예. 그러는데 어제 오후 3시부터 회담을 시작했죠. 네. 3시 30분부터. 3시 반. 예, 북한 시간으로 3시에 한 것이고 네. 우리 시간으로 3시 30분에 한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회담이 시작돼서 지금 장장 약 한 16시간째 네.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 그 전날도 잠 못 주무셨을 건데 이렇게 며칠 밤씩 새는데 나이도 많이 자신 분들이 말이지. 나 지금 체력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마카산삼이나 아침에 선식이 좋다고 이럴 때. 그러니까요. 이런 걸로 남북 한간에 나눠 먹어야 회담이 잘 돼. 그러니까. 저녁에는 양고기를 드셔야 될 텐데 판문점에서 양고기 도시락 이런 거 개발 안 해나? 이런 거 갖다 드릴까? 글쎄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드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네. 지금 회담에 별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다 난처해진 겁니다. 남과 북이 다 난처해진 거예요. 빈손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뭘 합의하자니 합의가 될 수가 없는 성격이고 이러니 지금 주야장창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최고 높은 뭐 군서열 1위 뭐 안보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왜 나옵니까? 밑에 사람 시키지. 이분들이 직접 이걸 다 하니 격따지다가 이것도 자기 논리에 자기가 빠지는 함정이고
이래가지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네, 지금 하나하나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창수 원장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선 이 회담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죽었다던 황병서가 살아왔어요. 황 변호사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 현영철이 죽었다는 아니, 얘기죠. 황병서도 죽었다. 그러니까 황병서 언제 죽었어? 올해 5월에 3월 30일 국가정보 국정원이 네. 그 정보위 보고서에서 네. 현영철은 총살을 당했고 당했고. 황병선 숙청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랬다가 네. 서둘러서 바꿔서 다시 나오기는 했어요. 그 기사 지금도 떠 있어요. 떠 있어요. 돌아다녀요. 내가 네. 국정원의 보도자료를 봤는데 못 읽었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이제 이번 회담의 이번 최대 특징은 2+2 회담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북 회담사에서 2+2 회담 이런 고위급 회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회담. 처음 있는 회담이죠. 그러니까 남북 회담사라는 거는 71년 남북 적십제회담 시작하면서 네. 또 이우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네. 평양을 가면서 네. 남북 간에 이제 7차 남북 공동성명을 준비할 때부터 네. 남북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 회담 역사에서 이런 2+2 회담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그 최고위직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황병서는 조선노동당 네. 정치국 상무위원이에요. 네. 정치국 위원은 정치국 상무위원은 3명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김정은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최고민회의 상임위원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김영남하고 황병서. 예. 그다음에 이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고 총정치국장은 북한 사람들은 사상으로는 돌도 깰 수 있다 그러는데 군대의 사상을 지도하고 네. 감찰하는 그런 거니까 군대에서 완전히 짱이죠. 군대 짱. 군짱이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친다면 황병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청와대 안보실장에다가 네. 그다음에 기무사령관. 그 기무사령관에다가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 무슨 당대표 정책위원장에다가 그다음 국회 국방위원장에다가 이런 걸 다 하고 있는 게 황병서예요. 거의 신적 존재네요. 그렇죠. 김정은 다음에 신적 존재. 네. 신은 북한에서 김정은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김한건은 대남당당 비서인데 네. 또 이번에 정치국 위원으로 됐어요. 네. 정치국 위원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정치국 그냥 위원이에요, 이 사람. 예, 그냥 위원. 상무위원 아니고. 예, 상무위원은 3명이고 예. 정치국 위원도 뭐 엄청난 거예요, 정말. 근데 우리로 친다면 이제 국가정보원장에다가 네. 통일부 장관에다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네. 이런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아. 있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죠. 북한으로 친다면. 북한은 주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하잖아. 그래서 오래 하는구나. 네? 그런 두 사람에다가 우리도 이제 어쨌든 뭐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다가 네. 통일부 장관에다가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격이 좀 떨어지네. 우리가 좀 격이 떨어지네. 근데 이제 이번에 하나밖에 그렇지. 못 하잖아. 네. 그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김한건이 그 대남 담당 비서인데 네. 파트너로 통일부 장관이 나오는 거를 그 동안에 계속 북한이 안 그렇습니다.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북한이 먼저 지목을 했어요. 네. 홍영표가 나와라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도 이번에 회담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회담의 2+2 회담이라는 게 이번에 회담 역사상 처음 열렸다는 거고요. 네. 사실상 이 2+2 회담은 양쪽에 정상회담 정상들만 빼놓으면은 네. 더 이상 나올 사람도 사람이 없어. 없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북 관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번에 2+2 회담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 못하면 남북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대화 협상을 통해서 해결 못하죠. 뭐 이번에 뭐 지뢰 문제라든가 포격전이라든가 어디 남북 관계에서 복잡한 게 그런 것뿐이었어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2+2 회담이라는 회담 양식이 만들어져서 이번에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남북 회담사에서는 획기적인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청와대 안보실장이 나간 것도 처음인 거죠. 그동안 보면 고위급 회담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이제 상급 회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장관급 회담 하면 뭐 통일부 장관이면 통일부, 그다음에 뭐 국방부면 국방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청와대 안보실장이 직접 나간 적이 있었나요? 청와대 안보실장이 나간 적이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안보실장의 직책이 생긴 게 또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청와대에서 나간 거는 주도하는. 작년 1월 달에 네. 청와대 김규현 네. NSC 사무차장이 예. 북한의 국방위원회 원동연하고 예. 같이 고위급 접촉이라는 걸 했었죠. 네. 작년 1월 달에. 그때도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섰는데 예.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된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청와대를 원하는 거죠. 북한에서 볼 때는
박근혜 정부의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는 회담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직접 청와대를 지목했어요. 김관진 나와라 이렇게 지목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노무현 정부, 사실 이명박 정부 때는 회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상 거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고 노무현 정부 때 회담을 보면 정부 통일부 기자들이 밤샜거든요. 이번에는 청와대 기자들이 밤을 새고 있어요. 집에 못 가. 청와대 기자들이 집을 못 가요. 취재하느라고. 그러니까 회담을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정부에서 되게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회담을 하면 밥은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16시간 뭐 10시간 이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식당이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도시락 배달? 도시락 한솥 도시락 가나? 네, 식당은 이제 판문점 거기 뭐죠? 평화의 집. 네. 우리 측이 이제 남측.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판문각이고 네.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자주 보이는데 근데 거기에 뭐 식당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식사는 공급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네. 그런 것도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다 따로따로 먹겠죠. 밥을. 네, 밥 먹고 합시다 그러겠죠 누군가가.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서로 따로따로 먹을 텐데 밥 먹고 티타임이라도 서로 막 같이 할 정도가 된다면은 조금 화기애애해지는 거고 밥을 만약에 같이 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성과가 나타나는 거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밥을 같이 먹지 않았을 거고. 야식은 같이 먹었대. 야식은 오랫동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야식의 그러니까 메뉴가 뭐였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뭐 마카산삼은 아니겠지 뭐. 제가 잠깐 야사인데요. 예전에 이제 남북 민간 행사 같은 거 할 때 남북 양쪽에 북한의 그 보위부원들하고 남한의 국정원들이 이제 각각 상황을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북한의 숙소를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열릴 때, 워커힐에서 행사가 열릴 때요. 그래서 북한의 숙소를 워커힐 행사 때. 북한의 숙소를 딱 들어갔더니 이거 왠가 남한의 국정원 직원들하고 북한의 보위부 직원들을 만나가지고 술 파티하고 있는 거야. 메뉴는 족발이었어요. 족발이었어, 족발. 아 진짜 족발이었어요? 진짜 족발이었어. 그건 못 볼 거 봤네. 그런데 거기서 황당한 게 뭐냐면 잠깐 이야기가 엇나갑니다만은 우리 국정원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보고 거기서 많이 봤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딱 보니까 거기서 많이 본 거야. 그래서 천천히 생각해봤지.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90년도에 국정원에 가서 조사받을 때 있었거든요. 수사받을 때 잡혀가지고. 그때 남산에 있는 안기부에서. 근데 안기부에서 나를 조사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90 몇 년도에 당신 나 조사했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맞대.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반가워가지고 반가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았어. 그걸 북이 봤을 때 얼마나 해괴한 장면이었어. 북이 그걸 봤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황당했겠어. 진짜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김창수 동지 하면서 더 접근했던 것이지. 몬테질 광경이지. 그러니까요. 근데 참 남북 관계가 우리가 지금 그 일촉즉발 위기 상황에서 지금 코미디 같은 상황을 계속 또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원래 좀 코미디 희극이 섞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먹고 살자고 웃으면서 해야 회담도 잘 되는 것이고. 맞아요. 거 가가지고 뭐 그러면은 또 뭐 지휘 세력 타격, 원점 조준 타격, 이런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화기애애하게 족발도 좀 드시면서 필요하면 좀 좀 술도 좀 한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회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만약에 서울에서 이제 이번에 잘 돼가지고 서울에서 회담이 열리면은 이제 아침에는 그 뭐죠? 잊어먹었네 제가 또. 선시. 그리고 저녁에는 막하산삼. 그걸 주면서 또 양고기도 주면서 남북 그 국정원 보위부 사람들이 서로 간에 회포를 좀 풀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팟짱이 지원해 주죠. 그러니까 팟짱이 지원을 할까요? 뭐 그러니까 저기 서포터즈가 돼가지고. 우리 광고주들한테 통일 기금을 좀 내시라고. 그럴까요? 하자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회담의 장소도 되게 중요한데 회담은 지금 남측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집에서. 근데 이번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그동안 북한이 우리를 부를 때 남조선 또 혹은 뭐 괴뢰 뭐 이렇게 불렀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이것도 굉장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좀 회담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싶다. 좀 잘해보자. 이런 뜻이 담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게 공식 회담이니까 그렇게 협칭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회담을 하는데 돌아와가지고 회담하는 상대측에 대해서 만 괴뢰다 이러면 회담이 되겠느냐. 그래서 존말로 해라. 이렇게 2005년도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번 회담에 대해서 북쪽에서
기대도 좀 하고 있고 또 공식 당국간 회담이니까 네.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또 어제 방송 보니까 또 바로 다음 날 또 결례를 했다고. 원위치 됐어요. 예. 조선중앙 그 TV에서는 첫날 계속 기대를 많이 남조선 걸었다는 계획이라고.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회담을 지칭할 때는 아마 공식 국호를 사용해 줄 텐데요. 네. 또 그렇지 않고 나만 비방하고 그럴 때는 또 막 결례를 하고 막 그러겠죠. 뭐. 지금 보면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긴장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뭐 잠수정이 활동 중인데 어디에서 암약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이제 뭐 미군 한미 연합 그 합동 계획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이제 중국군도 이제 북중 국경 지역으로 뭐 탱크를 이동 중에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군사적으로는 긴장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대화와 전쟁을 동시에 병행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최근에 그 국방부 공보 활동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많은데 네. 저걸 왜 공개했을까? 저도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잠수함 그게 말입니다. 네. 자 50척이 이제 미식별됐다, 즉 사라졌다 이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추적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북한 잠수함은 구형 디젤 기관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물 속에서 이걸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이렇게 마주쳤을 때 이걸 북한 잠수함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그거 아직 안 돼 있어요. 그 고유한 음파가 잠수함마다 나오는데 네. 이걸 사람에는 지문이 있듯이 잠수함은 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식별해야 이게 북한제 잠수함이다.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분석 능력이 지금 미국밖에 갖고 있질 않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이제 소나 음파 탐지 장비로 탐지를 하면은 예컨대 동해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북한 잠수함이 무섭다 그러는데 네. 거기에 잡음이 많이 섞인다고. 예컨대 저기 바닥을 이렇게 개들이 떼지어 다닐 때 달그락달그락 이런 거, 고래 숨소리 같은 거. 또 뭐 어선 소리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잡음을 깨끗이 제거하고 나타난 음파 패턴을 한국군이 분석할 능력이 안 돼요. 아직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이건 절대 동맹국한테도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에요. 혼자만 갖고 있는 정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어떻게 식별하느냐? 그 디젤 잠수함이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부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막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예, 전속력으로 달리면 1시간 이상 물속에 있으면은 갖고 있는 그 공기가 다 이게 소모가 된다고. 네. 그리고 그냥 뭐 있어도 2-3시간 안에 한 번씩은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은 이럴 때마다 레이더망을 깔아가지고 중간에서 식별되는 부상한 신호를 잡아가지고 이걸 핀포인트로 찍으면 네. 그 이동 경로가 대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대단히 어려운 탐지죠. 그리고 이제 물속에 소나를 떨어뜨리고 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핀포인트로 부상한 걸 찍은 거라든가 네. 또는 그에 따라 가지고 추적해 봤는데 뭐 원인 불상의 물체가 수중에서 기동 중이라든가 이런 걸 음파 탐지기로 다시 잡아낸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 양상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대잠 작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격파할 때는 어뢰나 기뢰로 우리가 폭발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건 굉장히 비밀 작전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추적해야 되는데 50대가 사라졌다. 주로 잠수함 기지는 어디에 있다. 이걸 국방부가 왜 공개할까요? 왜? 왜 공개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국방부의 궁금하다. 이상한 점이라는 건데 지금까지 저기 지뢰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난 뒤에 남북 대화가 이제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북한이 이미 그러니까 48시간 최후 통첩을 한 날 그 전에 대화 제안이 먼저 온 거라고. 그렇죠. 김양건, 김관진 회담을 하자. 네.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4시 50분경 4시 50분. 전통문이 왔어요. 20일 날 4시 50분은 김양건 김관진 회담은 아니고 김양건이 지금까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제안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20일 날 4시 50분인데 네. 1차 14.5mm 고사총 쏘고 나서 그다음에 북한이 3발의 평사포를 쏘고 난 다음에 바로 김양건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건 뭐냐면 두 번의 북한의 포사격에 대해서 김양건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점에서 김양건의 4시 50분 메시지는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대응 사역을 한 거는 김영건의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대응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김영건의 메시지의 그 시점 4시 50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목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굉장히 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48시간 통첩이 나온 겁니다. 그게 아마 한 그날 밤에 나왔습니다. 아니 밤까지는 아니고 대략 한 7시 좀 안 됐을 것 같은데 약 한 1시간 이상 간격이었어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전통문이 온 순서대로 발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 제의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해놓고 최후 통첩이 왔다. 전쟁 불사 아주 완전히 강경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통례 아닙니까? 근데 실제 발표는 어떻게 나냐면 7시가 넘었을 때 앞에 대화 제안에 전통문이 왔다는 사실은 쏙 빼고 이건 완전히 쑥 빼버리고 48시간 통첩이 뒤에 온 거를 부각을 시켜서 9시 뉴스를 도배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화 전통문이 왔다는 건 9시 뉴스 방영이 나가고 있는 9시가 넘어서 그때서 이 대화 전통문이 왔다는 걸 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기 유화적인 국면과 강경 국면이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강대강으로 치달을 때는 대화 제안 이런 거는 그냥 어디 밀쳐버리고 예, 이걸 주로 하다가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세게 이제 부딪힐 상황이 되니까 이제 뒤늦게 공개한 대화 전통문에 대해서 그 다음 날 우리가 수정 제안을 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대화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또 순서가 거꾸로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남북한이 선수들이 판문점에 가서 이제 협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링 위에 선수들 보내놨으니까 2+2는 뭐야? 그 프로레슬링의 태그 매치 아니야, 그지? 예, 선수 2명씩 해가지고, 그지? 바톤 터치해가면서 링 위에서 죽자 사자 승부 날 때까지 싸우는 이런 게임을 하면은 나머지는 응원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원전. 이게 바로 무력 시위라 이겁니다. 저 대화에 힘 실어주자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워치컨을 격상시키고 한미연합 그 항공 위력 시위를 하고 휴가 장병들 다 복귀시키고 전역 장병은 전역 연기하고 나 이거 생각만 해도 이거 트라우마가 지금 이 정군의 이거 사기 죽이는 행동을 왜 해서 지금 이거 하나 바라고 군대 생활해온 애들 또 사기 다 죽이고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을 제대도 못하고 이게 아니 내가 미치고 아주 환장한 노릇이지.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우리 앞집에도 해병대 간 애가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병대는 더욱 그렇겠다. 강화도 이런데. 이건 또 웬 저기 며칠이 아니라 1시간만 더 해도 군인들은 자질하죠. 얼마나 지긋지긋해. 그런데 또 애국심이 있잖아 군인들은. 우리 또 우리 전투원들 일선의 전투원들의 그 잘 교육된 이 애국심이 투철한 장병들이 전역도 연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건 다 뭐요? 응원전을 하는 거예요. 응원전. 그다음에 북한이 잠수함을 어디로 다 뺐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준전시 체제 하에서 여차하면 전쟁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링의 선수들에게 적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열심히 싸워서 국가의 위신을 세우라고 이제 응원전이 밖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예. 있는 이런 것들이 워치콘 격상화해서 뭐 교전을 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까놓고 보면 그 2+2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겉에서 응원하고 있는 거다. 네, 이제 비유로 해서 응원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 남북 회담 역사에서 군사적 긴장과 회담이 동시에 진행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휴전 협상이 진행될 때 네. 그때는 이제 한국 전쟁 중에 휴전 협정을 한 적이 휴전 협상을 했죠. 네. 그래서 그때 말고는 두 번인데 물론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유엔사하고 예. 북한하고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도발 중에 협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 기억에는 아마 99년도 서해교전 났을 때도 서해교전 난 직후에 그 도발 직후에 이제 유엔사하고 장석급 회담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군사적 긴장이 조성된 상황에서 남북회담이 군사적 조성과 남북회담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는 지금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군사적 긴장 조성과 남북회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이거는 이제 비유로 김정일 편집장께서 이제 응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거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북한의 강화 배교이죠. 그러니까 강화 배교라는 거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서 현상을 변경시키는 거다. 이게 강화 배교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억지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우리가 네. 북한의 군사를 억지한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럼 억지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물리적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현상을 유지시킨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도발하지 못하게 현상을 유지시킨다. 우리의 물리적 힘을 이용해서 네. 이게 억지예요. 네. 근데 강화 배교라는 것은 힘을 이용해 가지고 현상을 변경시킨다. 내 원하는 바대로 상황을 변화시킨다. 이게 강화 배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협상에 임하면서 네. 동시에 군사적 시위를 함으로써 네.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강화 배교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이렇게 강화 배교를 구사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네. 우리 국방부가 북한에 지금 잠수함이 50척이 어디로 가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실수냐면은 우선은 이제 군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오치콘 그러니까 한미연합사에서 대북 경계 감시 태세인 오치콘을 오치콘 2로 좀 네, 격상시켜 놓지 올랐어요.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참 오랜만에 본 거. 오치콘- 3도 높은 건데. 오치콘 3도 굉장히 다음 높은 단계는 건데 전면전이잖아요. 그죠? 전진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이건 예. 대북 감시 태세입니다. 대북 그 이제 감시. 테프콘을 말하는 네. 건데 이건 이제 감시 태세. 네, 그러니까 네. 감시 태세를 오치콘 2로 올렸다는 거는 이제 한미 양국의 북한에 대한 감시 정보 자산을 총 동원해 가지고 북한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잠수함이 50대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오치콘 2의 상태에서의 우리의 대북 감시 능력에 허점이 생겼다. 이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북한한테 우리의 대북 감시 능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말 골 때리는 게 지금 북한의 잠수함 50척이 사라진 거는 한국 전쟁 이후에 최초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뭐 링스 헬기라든가 잠수함을 이렇게 감시하는 또는 뭐 P3I라든가 잠수함을 감시하는 이런 초계기 같은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네. 지금 북한의 잠수함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 이게 뭡니까? 군사 작전을 생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그런 나라 있습니까? 아니, 군사 그런데, 작전을 이게 되게 친절한 이것이, 국방부다. 굉장히 친절해요, 요즘. 네, 굉장히 친절한 네. 국방부네. 뭐 비밀 같은 거 다 까니까. 그러니까. 국정원도 친절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강압의 국면이라고 하지만 또 과시의 국면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시. 비밀을 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다. 다 중계 방송 해줌으로써 존재감 높이는 거. 이거는 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협상의 분위기가 짐작이 가는 것이죠. 어이 김관진 동지, 김 실장 명칭도 헷갈릴 거야, 그지? 저기 있잖아. 나 그냥 가면 우리 군대가 가만 안 있어. 내가 지금 말리고 있는 거야. 황병서가. 지금 공화국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이거 혼자만 알아. 그리고 저기 뭐냐, 저기 막 그냥 싸우자 그러는 거 내가 간신히 뜯어 말기고 왔어. 그리고 저기 그 평양에서 인내심이 그렇게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쟤들 쏠라고 한 달이 났어. 꼴통이야. 저기 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잖아. 군대는 2급 보수 아니냐. 2급 보수. 그러니까 쟤들은 인류의 사고가 안 되는 애. 내가 총정치국장이래 잘 알아. 그러니까 김관진 실장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지. 이해가 가. 나도
저기 강경 발언 제일 많이 한 사람 아니야 내가. 그렇지. 응? 예. 대북 강경. 그래서 북한 제일 세게 다룬다고 해가지고 국방장관 3년씩이나 해먹은 사람 아니야 내가. 그리고 원점 타격한다, 지휘 세력 깨멸한다, 다 국민들 지금 그렇게 믿고 있고 미국화 있고. 지금 저기 한반도에 아주 무력이 엄청 증강이 돼가지고 5분 후에 전쟁해도 다 돼 여기도. 내가 이거 다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황 뭐라고 불러야 돼? 황 국장께서 우리로 얘기하면 국장 낮은 직급인데 그러니까. 황 국장께서 이걸 잘 봐야지. 귀하하고 나하고 말이지 말 삑살이 나봐. 이게 삐뚤어 가봐. 저 군대 저기 뭐냐 저런 거 하라고 월급 주고 하는 애들인데 이거 좀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할 바에는 도시락이나 까먹으면서 야식이나 시켜 먹으면서 시간이라도 더 끌자. 이랬지 않았겠어.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제 이번 지금 회담의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네. 2+2 회담이라는 것,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동시에 회담이 열리고 있는 남북 회담이 열리고 있는 첫 사례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김정일 위원장 계속 마치 CCTV로 들여다본 보고 있는 것처럼 것 같아. 그렇게 지금 회담 중계를 해주고 계셔. 묘사를 네. 했는데요. 이제 장시간 되고 있다는가. 네. 보통 이제 남북 회담 하면은 우리가 장관급 회담이라든가 또는 남북 민간 접촉이라든가 보면은 보통은 10시쯤에 만나 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로 뭐 날씨 이야기도 좀 하고 덕담도 하고 또 신경전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점심 먹고 오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회담이 시작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남북 회담에서 항상 신경전 하겠다는 밤을 새요, 늘. 그러니까요. 밤새 하고 기자들도 같이 이제 밤을 새고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눈부시시해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회담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또 밤을 새가지고 그 성명을 발표하고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바로 만나자마자 비공개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밤새 버리는 거. 얼마나 급했으면. 네, 굉장히 급한 상황인 거죠. 그런 게 이제 회담 양식에 있어서의 기존의 이제 패턴이 깨졌다는 점하고요. 이것도 사실은 협상 이론에 따른다면은 전통적인 협상 이론에서부터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상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시간과 그다음에 환경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미리 세팅을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김동연 비서장 말대로 지금 군사적 긴장이 막 고조된 상태 속에서 회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전략이 없이 지금 약간 좀 무대포식으로 네. 지금 회담에 임하고 있는 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 회담에서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에 제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일 비서장 러브레터를 보냈는데 저는 계속 비판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 2+2 회담을 이끌어낸 것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신의 한 수를 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최초에 김양건이 이쪽에 그 누구죠? 김관진을 딱 지목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황병서를 딱 지목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황병서가 나오면서 북한에서는 또 김한관 나오면서 대신에 이쪽에 홍영표 통일부 장관을 지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안 받을 수 없어가지고 2+2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대를 어떻게 지목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이 김양건이 나오겠다는 거를 황병서를 지목해가지고 김양건 한병서의 이 이른바 이제 김정은 비서장이 아니라 태그 매치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우리 정부가 내린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후보를 상대방의 선수들 잘못 지목해가지고 판이 깨진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7.4남북 공동성명을 할 때 그때는 이제 김용주라고 김일성 동생이죠. 그래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장으로 해서 사실상 김일성 다음에 2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라에 가면서 김용주를 만나자고 딱 지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김용주는 이미 김정일한테 밀려나는 상태는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북한의 실세가 아니었구나. 네, 7.4남북 공동성명의 발표자가 나중에 박성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도 헛다리를 짚은 적이 있었는데 북한은 93년도쯤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당시 한한상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었을 때 남북 회담을 하는데 당시는 이제 통일부총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부총리급을 나오라고 딱 지목을 한 거예요. 한한상 장관을. 근데 한한상 장관은 그때 이인모 비진영 장기수 이인모 씨를 북송한 다음에 이틀 후에 북한이 NPT 탈퇴해버려가지고 한한상 씨가 요즘식 그렇지 완전히 공주에 몰려 있는데 북한이 한한상 씨를 딱 한한상 부총리를 딱 회담 대표로 지목하니까 국내 여론은 어떤 거냐면은 뭐야 이거 한한상하고 북한하고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한상 부총리가 완전히 공주에 몰려가지고
회담이 성사 안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 2+2로 세팅하기 만든 데는 한국 정부의 신의 한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왕에 신의 한 수를 놓은 김에 네. 협상도 잘해가지고 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지금 바라는 네.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좀 우선 북한의 강압 외교 이번에 어찌됐든 뭐 좀 따져보자면 지뢰 도발을 계기로 해서 대북 확성기 이렇게 해서 네. 포격 도발하다 갑자기 이렇게 된 건데 네. 이 북한의 강압 외교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확성기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그밖에 다른 목적이 있냐 북한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두 가지가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확성기 제거가 1차적인 목표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확성기 방송에다가 우리가 처음에 이제 확성기 방송을 제기한다 그랬을 때 대충 이제 언론에 나온 이야기는 뭐 그때 삐라 보낸 것 같은 저급한 수준이 아니라 네. 뭐 날씨 일기예보라든가 또는 이 우리 체제의 우수성을 알리는 뭐 이런 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제 확성기 방송에서 북한의 김정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네.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이 점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네. 뭐 확성기 방송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예민하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북한은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노동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사상 10대. 유일사상. 유일사상.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네.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북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A에서부터 노영이까지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주체사상으로 획일화시키는 그런 겁니다. 네, 김정일이 74년도에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유일사상 10대 원칙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체사상으로 온 머리를 똘똘 무장하고 주체사상을 지키는데 몸바쳐 나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수령을 결사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수령을 지키라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사람들이 신문에 네.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있는 거를 깔고 앉았다가는 그건 1호 범죄예요. 가장 큰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에 우리하고 너무 상상을 초월할 정도는 다른 네.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김정은 욕을 막 하면은 그걸 듣는 군인들이라든가 현장 지도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김정은을 욕하는 확성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측으로 본다면은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발시키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목숨을 걸고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게 무슨 약점이 돼가지고 민감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북한 체제의 그런 문제 때문에 민감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첫 번째 목표는 그것일 거고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것일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지금 이제 동아시아 올해가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해가지고 네. 동아시아 외교가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완전히 거기에서 고립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이 뭐 소련의 전승절 행사도 못 갔지, 그다음에 중국에서 열리는 9월 3일 전승절 행사도 못 가지. 근데 아베는 아베대로 지금 설치고 있지.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동아시아 상황 속에서 북한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해야죠. 그리고 이 동아시아 외교 무대에 스스로 네. 구석이라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정이 지금 이제 10월 10일에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중국의 9월 3일 전승절로부터 10월 10일 날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외교 무대에 북한도 한 자리에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도발을 통해 가지고 협상을 이끌어내는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네. 일정하게 남북관계 개선의 결과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김정은이 강력하게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제 정세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북한이 그나마 고립감에서 조금 탈출할 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 궁극적으로 내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2차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1차적인 목표는 당연히 확성기 방송 중단이죠. 그러면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정은 비방은 하지 않겠다 정도로 해서 대충 퉁치고 나가는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받아들일 겁니다. 사실 이게 또 지금 남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 물때 만난 고기 때처럼 또 대북전단 날리는 보수 단체들이 설칠 것이고 네. 결국은 또 하루 종일 또 종편에서 또 북한 비하하기 이런 거 있고 확성기 방송 나가고 그러면은
이런 데서 어불쩡하게 합의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 확실한 중단을 요구할 거라고 보고 또 그거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길어지는 이유인 거고요. 사실은 지금은 회담이 길어지고 있다는 그 자체를 성과로 홍보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가. 저기 이제 창수형이 신의 한 수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신의 한 수를 오래도록 감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담의 유일한 성과는 회담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성과가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그 노인네들이 이 긴 시간을 지금 저기 잠 안 자고 2박 3일째라고 이렇게 하다면 정들어. 이것도 성과예요, 그죠? 정드는 거. 이제는 남이 아니라고. 이 자체가 성과한 것이지 뭘 합의하겠습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합의서 하나 내는 거지만은 이런 그 저기 종이 쪼가리 하나를 2박 3일간 대가리 터지게 같이 밥 먹어가면서 했다. 이 자체가 성과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동의가 나올지 어떤 합의서가 나올지. 사실은 이 회담 자체는 대결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라기보다는 대결의 또 다른 연장으로서 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대결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우회 전략이나 아니면 대안을 갖고 싸우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당장의 상대방의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뭐 확성기 철거, 뭐 사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꽉 막혀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 대결 구조를 풀자고 우리가 뭐 갖고 있는 카드 같은 경우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거는 대화가 다 잘 된 뒤에 다음이지 이거 줄 테니까 사과해 이런다고 북한이 듣겠습니까? 그것도 모욕이라고 보지. 옛날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많이 실패했어요. 반면에 그거는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측 보고 확성기 중단해라.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해라. 그럼 뭘 줄 건데 어떻게 체면 세워줄 건데 그런데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되고 뭔가 좀 가시적인 게 있는데 그거는 또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교착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교착 상태를 해소할 만한 정말로 대타협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한국의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라고 전 칭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났잖아. 그건 났는데 그런데 너는 그 정도 급은 아니라는 뜻으로 낸 거죠. 이것도 저의 심리전이에요. 일종의. 심리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수형의 신의 한 수라 그러는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말이죠. 과거의 대통령들은 다 잘하다가 한번 삐끗하면은 그냥 지지율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맨날 죽수고 못하다가 어쩌다 한번 잘하면 그걸로 지지율이 유지되면 아주 특이한 대통령입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메르스 이후 최고치 찍었어요. 40%. 최고치. 그러니까 보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대화제 하나에서 한번 만난 건데 그동안까지 악화시킬 대로 악화시켜놓고 아니 웃기는 게 맨날 골문 앞에만 가면 똥볼을 차다가 어쩌다 골 한 번 넣는 선수가 있어. 그런 거 하면은 다른 선수들은 다 잘해. 올게타야 평소에. 그런데 어쩌다 똥볼 한 번 차는 선수가 있어. 내가 감독이라면 어떤 선수를 기용하겠어? 내가 감독이라면. 맨날 똥볼 차다가 저기 어쩌다 잘 차는 선수는 결혼이 생겼을 때 너 잠깐 땜빵해. 이걸로는 써. 그런데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맨날 똥볼 차는 사람이 어쩌다 한번 꼴라가지고 영웅이 되는 거야. 이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의 패턴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굉장히 비유를 재밌게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 6개월 동안 계속 헛발질만 하다가 이번에 저는 어쨌든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톱+2로 이끌어낸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지지율이 지금 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이제 지난 올 8월 달 한 달 동안에 박근혜 정부의 대응,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동안에 8월 달 내내 사실은 삽질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톱+2에다 하면서 한 큐에 지금 김정은 편집장이 대로 만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8월 달에 어떻게 계속 헛발질을 했는가.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8월 4일 날 지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거 8월 10일 날 발표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김정인 편집장이랑 제가 얼마나 국방부에 문제가 있는 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제가 시점에서 또 기억이 나는 거는 지뢰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던 우리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병사가 문재인 대표가 그 병사를 임원 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했냐면은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지리 도발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강경 대응하는 거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라고 병사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계속 강경 대응을 했어요. 그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지뢰 사건 이후에 일련의 북한의 행동들을 쭉 보면은요. 사건을 계속 에스컬레이트 시켜왔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최초에 20일 날 14.5mm 고사총을 한 방 뿅 싼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고사총이 어디에 떨어졌냐면은 야산에 떨어진 거예요. 이 고사총은 확성기를 타격한 게 아니잖아요. 네. 위협 사격을 한 건데 네. 그 고사총이 기관총이잖아요. 기관총이라는 것은 장시간 지속적으로 발사 능력이 있는 것을 기관총이라고 하는데 네. 한 방이 탁 날아간 거예요. 한 방만. 한 발이 14.5mm 1.45cm입니다. 잘 그래서 찾지 못하잖아요. 못 찾았죠. 어디 있는지. 예, 산속으로. 근데 그거는 북한이 확성기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이 또 대포 3발을 쏜 거는 군사 분계선 안에다 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쏘자마자 김양근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155mm 포를 29발을 쐈어요. 북한은 35발이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29발을 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 사격을 안 했어요. 네. 대응 사격을 안 하고 그날 밤에 네. 갑자기 이 48시간 동안에 이 선전수단 확성기를 중지하지 않으면 니들 사고 날 줄 알아라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날 밤에 20일 날 밤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가안전 보장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안전 보장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전시 상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21일 날 새벽에 네. 조선중앙통신에서 그걸 보도해요. 네. 근데 보통 김정은 위원장의 동향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거든요. 며칠 있다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네. 바로 다음 날 보도 새벽에 보도한 거예요. 네. 이거는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되 그러나 긴장이 확전으로 가지 않게끔 네.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하고 그러니까 비슷하네. 그렇죠.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걸 주도한 게 북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0일 날 저녁 6시에 네. NSC가 열렸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오딩은 뭐였냐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인증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라.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민간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라. 뭐 지극히 이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네. 박근혜 대통령 오딩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날 밤에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준전시 사태를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알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박근혜 대통령도 부랴부랴 상군사령부를 방문한 근데 왜 거거든요. 상군사령부를 간 건지 그건 그건 이따가 이유가 설명해 있어요. 주세요. 네. 네. 아니 어쨌든 이제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쭉 살펴보면은 그 병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우리 병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하니까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도발을 한 거죠. 그런데 제한된 수준의 저강도 도발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긴장이 끌어올려진 수준은 도발의 수준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거예요. 훨씬 높게 긴장을 끌어올리고 도발은 저강도로 하고 네. 그렇게 한 건 뭐냐면은 협상을 해서 남한 정부를 협상으로 끌어들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화 배교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 언론에서는 강원 양동 작전이라고 예, 하잖아요. 예. 실제로 지금 북한이 강원 양동 작전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고 이 강원 양동 작전을 구사하는데 우리는 북한이 어떤 전략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리고 북한이 나오니까 그냥 일점불사 뭐 텔레비전 막 종편 보면은 심지어 김정은 편집장도 잘 아는 국방장관 출신의 모 인사가 나가지고 7시간 안에 북한을 7일 안에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완전히 그냥 전쟁 불사를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호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할수록 그 병사의 이야기대로 북한의 의도에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북한이 깔아놓은 덫에 딱 걸려 들어간 겁니다. 걸려 들어가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는 바로 헛발질을 한 거예요. 걸려 네. 들어가는 거는. 네. 그런데 김정일 편집장 이야기대로 헛발질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 골 팍 넣은 게 바로 이제 투+2의 다음으로 그런 것들을 세팅시킨 거. 그게 이제 마지막 그 신한수를 딱 동거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게 청취자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우선 지뢰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그 석연치 않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국방부와 그 1사단 사고가 일어난 1사단이 시종 내내 충돌을 합니다. 시종 내내. 그 4일날 사건이 벌어지고 10일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0일날 발표 때까지도
1사단 측에서는 이게 북한의 목함 지뢰가 매설된 거라는 발표문에 반대했어요.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해당 사단은 북한의 지뢰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이 전 부대원을 풀었어요. 수색에 투입을 해가지고 야 목함 지뢰 하나만 더 찾아내라. 이래야 북한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는데 못 찾았죠. 그 세 발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유엔사 조사가 내려오고 할 때 국방부가 10일경에 그 이제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그 생환한 전투원들을 전격적으로 언론에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단에서 반대한 겁니다. 걔들 지금 심리 치료 받고 있는 애들인데 이걸 막 언론에 깔려고 그래가지고 뭐 그날 못 가고 하루 뒤에 깠지만 그다음에 TOD 영상 공개인데 이것도 해당 사단에서 반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언가 지금 국방부가 그때 어떤 특정한 분위기로 몰고 가려는 그 직무가 역력했죠. 굉장히 역력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강대강의 분위기가 시작이 돼서 이제 확성기 방송이 시작된다고 발표가 되고 그때 막 그 허황된 조치를 많이 남발했습니다만은 쓸만한 게 그거 한 건이었어요. 확성기 방송. 근데 이제 북한에서 고사총을 쏘고 포격전이 된 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국방부가 또 한 가지 설명을 안 하고 누락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그게 이제 48시간 최후 통첩이 오기 전날인데 전인데 그 북한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언론 추정 보도로 36발 정도 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36발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건 북한이 실수한 거예요. 사실은 국방부에서 정정 설명을 했거든. 사실은 29발 쐈다고. 그런데 북한은 이제 언론 보고 35발 중에 9발은 이쪽에 민경초소 2군데, 16발은 그 옆에 있는 민경초소 또 2군데 이렇게 나눠서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 보고. 언론 보도 보고. 그런데 아니 또 남한 언론을 이렇게 잘 북한이 믿어준다는 것도 이례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아무 측 피해가 없었다고 북한이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155mm 고폭탄이 그 위력이 얼만데 그쪽 소초 주변에 떨어졌는데 이게 아무 피해가 없었다? 시설과 장비와 인력에? 나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걸 국방부가 그 뒤에 확인을 안 해줘. 그런 다음에 우리 정보 자산에 의해 가지고 수집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포탄이 제대로 떨어졌는지 아닌지. 아유 우리가 연평도 포격 때 어떻게 됐어요? 155mm K9 쏴가지고 논바닥에 떨어졌다고 그 난리였는데 그 나중에 왜 위성 사진으로 다 나왔는데 그러면 못 봅니까?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저기 뭐냐 우리 국방부가 퉁치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48시간이 지나면 북의 어떤 양상의 어떤 도발이 예상되느냐 할 때 저는 그 피해 정도에 달렸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측은 피해가 없다 그랬는데 그건 말을 믿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부분에 국방부는 대충 넘어가고 일체 노코멘트를 했다. 그런데 그날 전군에 그 저기 외출 외박 휴가 금지령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최고 경계태세는 걸려 있지만 그것에 더 저기 그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장병들의 현위치 대기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얘기하자면 완전 무장 대기죠. 요즘 뭐 북한이 자주 하는 우리도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보면은 모종의 피해가 발생해서 반격이 예상된다고 봤던 겁니다. 그게 지금 국방부 합참의 어떤 내심 판단이 아니었을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다리던 48시간이 임박하던 중에 극적으로 대화가 합의가 됐는데 이런 그 대화 전통문이 있었던 것도 뒤늦게 공개했단 말이에요. 48시간. 이렇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일전불사 어떤 그 전쟁 불사 강경 분위기라도 상관없다 하면서 벼랑 끝 전술에 같이 나아가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우리 군이. 예. 그리고 또 그런 점에서는 그 강한 전략을 선호하는 김관진 실장의 의도대로 어떤 지뢰 사건 때 그 무능한 모습을 일견쇄신해서 뭔가 그 긴밀한 움직임으로 가고 있었던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갑작스럽게 대화의 전기가 열립니다. 이거는 이제 신의 한 수, 누구의 신의 한 수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박 대통령의 신의 한 수인지 아니면 저쪽의 한 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신의 한 수로 인해 가지고 회담이 열렸다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전쟁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회담에서 어떤 가시적으로 이 정도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압박했다면 이 정도 압박하고 그 원조가 회담에 나간다면 김관진 실장이 네. 그 원조니까 나간다면 어쩌면 북한이 양보를 했을 거라고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물러터지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의도가 관철되고 네. 돌아가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한국의 마가렛 대처로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기대를 갖고 간 거예요.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이제 협상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9시 11분이 이제 넘어가고 있고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회담의 의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 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좀 이렇게 약간의 희망을 담아서라도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이게 좀 종결될 수 있을 것인가. 우선은 이번 회담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팩트에 대한 상대방의 공식화된 주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은 지금 일관해서 대인지뢰와 그다음에 고사총 그다음에 야포 사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북한 한 적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한 적 없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북한에 이제 우리가 북한이 무슨 휴전선이나 서해에서 도발했을 때마다 그 도발의 원흉으로 지목하는 김영철 총정찰국장, 김영철 총정찰국장이 이번 회담하기 전에 평양에서 외국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 적 없다 이렇게 하면 남한이 이거 다 조작해낸 거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북한의 어떤 노동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부 다 남한이 그렇게 했다고 조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우리식 NSC라고 하는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뭐더라 확대 비상회의인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비상회의 그걸 하면서 그거를 이제 노동신문에 보도를 하면서도 이 조성된 긴장은 남한이 다 이렇게 조작해낸 거다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북한의 의도다 계획된 시나리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계획된 시나리오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강화 외교를 통해서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북한의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보는데 북한은 그거를 남한의 어떤 조작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노동신문과 그다음에 김정은의 어떤 그 비상 준체인 상태 선포에 대한 북한의 해설 기사와 그리고 외국 대사관이라든가 외국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북한이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임진왜란 때 그 신립장군이 탄검대에다가 배수진 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협상에 나올 때 배수진 치고 나온 거예요. 협상하기 전에 김영철이 외국 사람들 불러가지고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남한이 조작한 거다 해버리는 순간 타협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도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최대의 난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협상의 예술, 협상을 왜 우리가 예술이라고 말합니까? 협상의 예술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도저히 북한은 배수진을 치고 나왔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유체이탈 합법으로 만약에 합의문을 쓴다 한다면 국민 정서상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거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 속에서 이게 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조화가 안 되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서 협상을 이끌어내느냐. 이게 이제 협상의 능력이 달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협상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풀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DMZ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뭐 총격전 양측에 의해서 이루어진 총격전에 대해서 이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들을 일단 명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가지고는 양측 모두를 또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 정도 수준을 한다면 확성기 방송은 중지하는 거겠죠. 근데 이 정도로 하면은 양쪽 모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최대치 그러니까 최대치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남북한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통일준비위원회라든가 작년에 통일 대박론 박근혜 대통령 1월 6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온갖 부처에서 왜 통일이 대박인지에 대해서 머리 쥐어짜가지고 계획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냈거든요. 통일준비위원회 우리 정부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위원회 조직이에요.
거기 서구한 회의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계획 만들어냈을 것입니까? 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뽑아가지고 네. 북한하고 합의를 해야죠. 뭐 이산가족 상봉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네. 예를 들어본다면은 동해 국제 관광지대 그래서 금강산하고 설악산하고 양축을 연결시키는 국제 관광지대하고 네. 그 안에다가 DMZ 국제평화공원하고 네. 남쪽으로는 평창까지 연결시켜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우리 걱정거리가 되는 평창올림픽 이후에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네. 문제도 해결하고 북쪽으로는 또 금강산 북쪽에 마식령까지 연결시켜가지고 네. 김정은이 자기의 최고의 체제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나 지금 텅텅 비어있는 마식령 스키장도 좀 네.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는 뭐 동해 국제 관광지대라든가 이런 거라도 하나 이렇게 크게 발표하고 네.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로 어떤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합의를 해야지 네. 이 도발 놓고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명확하게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네. 그 합의문에 대해서 남북 양쪽의 어떤 강경파들의 네. 반대도 무마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합의가 되는 거고 그렇지 네. 않고 만약에 이 도발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할 경우에는 김정일 편집장 말대로 교착 상태가 돼가지고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되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닌 뭐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보면 회담의 주체가 황병서하고 핵심은 김양건 네. 그리고 북측은 그렇고 이쪽은 이제 홍영표 장관하고 김관진 실장인데요. 그 어떻습니까? 김관진 실장은 굉장히 강경파인데 황병서는 어떨까요?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술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인 건지. 김양건이 그걸 하겠죠. 김양건이. 김양건이 협상 예술을 부리려고 할 거고요. 네. 그리고 황병서는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도 우리 언론에서도 방송에서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김정은 위원장 뒤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네. 걸은 속도가 조금 달라가지고 이 젊은 김정은 위원장보다 나이 든 황병서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살짝 앞서서 걸었어요. 그랬더니 순간 그것을 자기가 앞서 걸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네. 화들짝 놀라가지고 뒤로 가요. 웃으면서 뒤로 살짝 물러서고 네.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꽃다발을 앞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꽃다발 뒤로 싹 넘기는데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나가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그 꽃다발을 샥 받으면서 만면의 미소를 활짝 띄우는 그러니까 황병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일종의 집사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사.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남 어떤 협상에 있어서 그런 어떤 협상의 묘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은 네. 김정은의 심기, 의지를 가장 잘 읽을 수 있고 또는 김정은의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네. 협상의 그런 묘는 김양건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네. 우리 쪽에서는 뭐 제가 김관진 그 안보실장의 역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판단하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남북 협상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비교적 홍영표 장관이 성품도 굉장히 온화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또 공부를 했었고 네. 그리고 통일부 통일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통일연구를 또 오랫동안 했었고 국제정치를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청와대에서 근무했었고 또 통일준비위원회 일도 했었고 네. 또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영표 장관이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운영의 묘를 이 꽉 막힌 상황에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회담은 어쨌든 핵심은 김관진 대 황병서 이렇게 보이지만 대화의 물꼬는 김양건 대 홍영표가 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글쎄 그런데 그게 이번 회담에서 풀린다. 지금 지뢰 사건, 포격 사건으로 모였는데 여기서 금강산 또 저기 설악산 마식령 스키장. 마식령 스키장에 대한 논의를 합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별도의 어떤 회담이나 기회 그렇죠. 여지를 남김으로써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격을 또 다르게 갖춘 이런 데서 해야지. 지금 화급한 안보 문제가 발등에 불인데 네. 여기서 그런 문제를 얘기했다 그러면 일단은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제로서 이걸 다룰 수 있는 어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 이런 정도면 족하지. 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이게 지금 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도시락 까먹으면서 2박 3일간 밤새 가면서
얘기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우리가 많이 나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안보 정치 군사 문제에 있어서 안보 문제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나오고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에서 남과 북이 또는 북과 남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걸 적극 추진한다. 이런 정도면 족하지 않겠어요, 합의문에?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건 뭐냐면 이것도 우회 전략입니다. 우회 전략. 본질이 풀리지 않을 때는 다른 의제로서 좀 어느 정도 이거 분위기를 완화하자는 건데 그 이상 보완제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효과는 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일 것이고 그렇다면 여전히 이제 어떤 그 사안의 본질 한반도 정치 군사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정착하고 긴장을 완화할 것인가 여기서 일단 가시적인 합의가 나와야지 이게 안 나오고 이제 다른 사회 문화 교류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아예 저는 채널을 달리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게 자칫하면 흥정으로 미쳐진다고 뭘 주고받으면서 추악한 거래로 미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보수가 과거에 진보 정권을 가장 비판해 오던 게 뭐냐 하면은 저기 무언가 막후 거래, 부당한 거래, 부당 거래 아닙니까? 부당 거래 정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은 비밀 협상에서 한번 걸러주는 게 좋지 않느냐. 지금 다 공개돼서 온 세계가 지금 이 판문점에 시선이 다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가의 의지와 의지, 국가의 위신과 위신이 충돌하는 아주 적나라한 총성 없는 전쟁이 지금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데가 한반도입니다. 여기서 그 평화의 메시지가 안 나온다면 그리고 이런 어떤 우회 전략으로 된다면 저게 뭐지? 저건 무슨 거래지? 이런 식의 또 역풍에 부딪힐 가능성도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이게 무용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서 일단 정치 군사 문제 본질에 집중하는 하나의 평화 메시지가 구체적인 합의가 어렵더라면 추상적으로라도 나와줘야 된다는 게 제1의 원칙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 왜 이런 대치 상태가 초래됐고 왜 이렇게 우리가 전쟁 위기에 시달려야 되는가 하는 그 어떤 구조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평화협정의 판을 크게 벌리겠다는 김정은식 도박과 북한이 이제 거의 쓰러지고 망해가는데 조금만 더 압박하자는 박근혜식 압박이 충돌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의지와 의지가 충돌한 것이 하나의 구조를 형성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평화라는 건 뭡니까? 무엇이 진정한 대화냐 이거죠. 지뢰 사과해라, 확성기 중단해라 이겁니까? 상대방의 체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우리는 너네 체제를 지금 붕괴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오해는 풀어주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산적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오고 가는 건 대화가 아니라 공방, 즉 대결의 연장선인 것이죠. 그건 대결을 해소하는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판문점의 대화는 다분히 이제 국가의 체면 세우기 수준에 머무를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러나 여기서 생산적인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다음에 기회를 기약하고 이 끈을 놓치지 말자는 것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된다. 여기서 더 과욕을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렇게 변화를 수용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대통령이라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어느 정도 좀 해야지. 아니 갑자기 고등학교 재수해야 하는 애한테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는 걸 갖다가 소화하라고 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저희가 통일부 출입할 때 통일부 기자들이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가 뭐냐 저희가 맨날 분석할 때 그런 기사를 쓰잖아요. 근데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는 차기 회담 날짜를 잡는 거다. 다음 회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다음 회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회담이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다. 아니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맨날 했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무엇이 있냐면 남과 북이 지금 경제가 다 안 좋습니다. 지금 역사상 남북 간에 교전이 벌어지고 위기가 있을 때 주식값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국발 요인이 더 크다 그러지만 겹쳤을 때 효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무력 시위하고 전방에 우리가 최고 경계 태세가 있습니다만 이거 비용이 안 드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공짜로 징병하는 애들이니까 막 부려 먹어도 됩니까? 엄청난 병영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이거 그렇게 오래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쟁 중에도 휴가를 가는 게 군대입니다. 네. 그러면은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집권 이래 가장 어려운 도전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네. 이 이상 어려운 시기가 전 일찍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편한 데가 있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긴장을 오래 감수해서 국가의 위신을 높이는 그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기회비용의 낭비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봐야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는 이제 아주 간단간단하게 좀 짚어보면은 첫째로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아베였다. 그러니까 아베는 거봐라 북한이 준전시 상태 선포하니까 지금 현재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그 자위권에 따른 안보 법제 통과시켜야 된다. 주변사태법을 비롯하여 11가지 안보 법제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것은 남북한 양쪽에서 모두 호전적인 여론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확전 불사 뭐 이런 여론들이 생기고 있고 그거를 또 우리 보수 언론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북한에서도 지금 노동신문에 뭐 북한의 100만 명이 뭐 지금 전투에 나설 뭐 그런 자세가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면서 굉장히 지금 호전적인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은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 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미국과 중국은 이거를 지금 톤 다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톤 다운 시키려고 하는 거야.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주변이 불안해지는 건 옳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미국이 톤 다운 시키려고 하는 건가. 근데 만약에 이번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이 계속적으로 더 강화됐을 경우에 다음 순서는 10월 11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게 될 경우에는 유엔은 자동적으로 그 미사일에 대해서 제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제재하면은 당연히 북한은 핵실험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미국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임계 수준에 도달한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피곤하게 오바마 정부 임기 말기에 북한하고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 북한의 위협을 적당히 관리하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북한은 이런 국제 정세를 읽으면서 북한의 1년에 8월 달에 있었던 도발이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판을 읽은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판을 읽지 못하고 그냥 씩씩거리는 그런 막 멧돼지처럼 일점불사하자 막 그렇게 나갔다가 지금 이제 투플러스 토의담으로 이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투플러스 토의담에서 해야 될 거는 아까 제가 이제 일종의 이 지금 판문점으로 지금 메시지를 쏘고 있는 건데요. 남북한 양쪽 모두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군사 문제 때문에 도발 문제에 대한 해명, 사과, 뭐 책임자 처벌 이 문제에서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포괄적 합의를 합니다. 항상 모든 합의를 할 때마다. 그래서 포괄적 합의라는 것은 첫째가 정치 군사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가 경제 문제인 것이고 세 번째가 사회문화 교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국제사회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차기회담 잡는 겁니다. 모든 남북한 정상회담의 합의문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남북한의 민간 차원에서의 모든 합의문도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구조에 따라 가지고 이런 구조에서 이제 양쪽에서 의도하는 것을 이런 구조에 맞춰서 끼워 넣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문 발표하면 될 것이라는 팁을 판문점으로 지금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세요. 네, 그 김관진 실장 빨리 문자 보내가지고 황병서 저 국장 문자 저 핸드폰번호 모르시죠? 자, 지금 저희가 70분간 지금 그 남북 대화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말 위기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대화로 돌아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팽배한 가운데 결국 우리 국민들이 제일 물론 예전처럼 뭐 라면 사재기 이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떠돌던 뭐 여러 가지 그 음모론 이런 것들도 많이 먹히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켠에 이러다 혹시 정말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위기감과 공포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돼서 좀 남북관계에 급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사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좀 동시에 한꺼번에 좀 잘 해결되는 회담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하실까요? 우리가 전쟁 위기 한두 번 겪어봤습니까?
전쟁 위기에 침착하기로 따지자면은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거의 장기 복무 직업군인 수준의 그 담력과 멘탈을 갖고 있는 국민입니다. 이 정도로 까딱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다른 기대를 합니다. 이 전쟁의 위기가 깊어질수록 평화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런 것에 영혼과 정신이 각성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모든 좋은 합의는 전쟁 위기 끝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게 바로 창조적 파괴 과정 아니겠어요? 가장 그 찬란한 빛은 가장 깊은 어둠에서 탄생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성숙한 국민이 있다. 이게 국가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끊임없이 기회를 위기로 전환시켜 오셨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제 뭐 창수형 얘기대로 신의 한 수가 있다면 이것이 만약에 우리한테 정말 기회라면 그것은 이제 이 어려운 국가 사정에서 우리가 무언가 다른 어떤 희망의 세계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어떤 평화 공존의 큰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리더십, 살아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단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뭐 상황이나 잘 관리하고 그저 적당하게 이거 사투리 마무리 질 수 있는 출구만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도하지도 못하고 주도 당하십니다. 역사의 고아가 되세요. 잘못하면은 주어진 기회가 위기로 다시 변하는 수도 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는 마무리 이야기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까 장윤선 편집장께서 장윤선 기자께서 그 사재기 없었다 그랬죠. 근데 사재기는 1994년도에 북폭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미국이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이후에 94년 김일성 사망 때부터 수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과 그다음에 김정일 사망할 때까지 사재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식에 아무런 주가에 영향 없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남북 분단에 대한 위험 때문에 한국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런 코리아 리스크는 이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의 자산이 남북 분단과 코리아 리스크 때문에 30%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이미 깎여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충돌이 아무 일어나도 이미 30%가 깎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안 되는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좀 심각한 거는 꼭 남북 간의 충돌 때문이 아니고 중국이라든가 미국으로부터 오는 그런 경제적인 변수가 작용을 한 것도 있지만은 주가가 출렁거렸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반영되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반영을 시켜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30%가 깎였는데 이번 건을 해서 5% 정도를 더 깎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남북한 충돌이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우리의 자산을 더 깎게 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자산을 5% 이건 5% 이제 임으로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깎게 만드는 그런 지금 우리가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위기를 어쨌든지 간에 극복하기 위한 이 2+2 회담 아직까지 그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2+2 회담에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기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를 하는 거죠. 저도 강압 발언하는 겁니다. 양쪽 정부에 대해서. 네, 남북 모두에게 강압 발언을 하셨는데요. 정말 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박근혜 정부에 있기를 기대하고요. 이제 기자들도 집에 가고 싶고 군인들도 집에 가고 싶다. 국회의원들도 다 대기하고 있어요. 다 대기하고 있어. 저 지금 전국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이제 집에 보내주세요. 네? 회담 잘 끝내서 집에 갑시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